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자 조한나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황혼이혼.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례들을 두 번째로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사유 중에 부정행위 다음으로 많은 이혼 사유가 바로 가정폭력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폭력의 귀책이 있는 배우자는 보통 이 폭력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도 같이 범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이혼 사유가 한 가지가 아닌 거죠. 가정폭력, 부정행위. 그리고 이러한 가정폭력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가정폭력을 하는데 무시, 냉대했다 라는 이유로 폭력을 하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부정행위를 발견한 배우자가 이에 대해서 추궁하거나 또는 생활비를 안 줘서 이에 대해서 추궁하면 폭력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이에서 더 나아가서 가정폭력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 귀책은 가정폭력이 중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이혼이 되고 또 이에 대한 형사 사건까지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사례 또한 이제 공무원인 남편의 수차례의 폭행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아내가 폐암에 이르렀는데 이 아내는 이혼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이러한 폭력 남편이 폐암에 걸린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고 이러한 이혼 청구가 다행히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물론 아내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보기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 남편은 지방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그 기관에서 자주 가는 술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술집에 있는 여 종업원과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로 카톡도 주고받고 전화도 자주 하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집에 퇴근을 하지 않아서 아내가 연락을 하면 남편과 그 술집 종업원의 대화 소리도 들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증거를 면밀하게 다 수집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즉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추측만 했을 뿐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귀책 사유로 인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남편도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은 있었고요. 이러한 술집 종업원과의 이런 관계,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 성관계까지 갔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그 특정 여 술집 종업원과의 관계 때문에 이 아내분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남편한테 좀 만나지 마라. 그리고 또 그 술집에 가지 마라. 라고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만나지 마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본인은 계속 그 행동을 지속하고 싶기 때문에 아내의 이러한 잔소리를 이제 무마시키고자 윽박을 지르게 되죠. 이게 보통 부부관계의 비일비재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지를 하고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지적을 하면 듣기 싫은 거죠. 그러면 이제 무력으로 제압을 하게 됩니다. 대화로 잘 풀어가면 그게 가장 좋은데 이제 어느 일방이 본인의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개선을 하고 싶지 않으면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폭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되면 무력을 행사해서 폭행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에게 결국 폭행을 행사합니다. 이제 처음에 폭행은 그냥 뺨을 때리는 정도였고 약간 상처가 생겨서 이제 이 아내분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이제 상처가 생기면 이제 폭행에서 더 나아가서 상해로 인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면 회사 내부에서도 뭐 징계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내는 회사까지 남편이 근무하는 직장에까지도 찾아갑니다. 사실 이 아내도 이제 초혼이 아니고 재혼이었고 본인 슬하에 다른 아이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성년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우울증 약을 좀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직장에 찾아가서 좀 소란을 피우기도 하고 또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서 이제 직장의 인사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직장까지 근무지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니까 남편 입장에서 좀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력이 지속된 거죠. 이 아내도 참다가 형사 고소를 합니다. 형사 고소를 이제 상해로 고소를 했고요. 근데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형사 고소를 하면 이제 상해는 형사적으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시한다 하더라도 없었던 게 되지 않습니다. 일단 최종 어떠한 처분은 내려지기 마련이고요. 물론 이 아내가 그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폭행이 아닌 상해로 고소를 하게 됐고 또 동시에 이혼 소송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뭐 본인의 공무원 뭐 연금을 뺏길까 봐 걱정이 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미안하다. 잘못을 빕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이혼 소송을 취하합니다. 그러나 이제 형사사건은 상해이기 때문에 내가 취하한다고 취하를 할 수는 없고 다만 좀 처벌을 경하게 좀 해달라라는 취지의 처벌 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 남편은 초범이기도 했고 또 그 사안이 좀 경한 편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 또한 그 당시 남편이 재직하고 있던 그 근무지의 내부적인 규정,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품위 유지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부분이어서 훈계 처분을 받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부부 간의 신뢰나 감정은 안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도 어쨌든 본인의 직장에 알려지게 된 거고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아내가 소문을 퍼뜨렸고 결국에는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상해 사건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고 이로 인해서 직장에서 불이익한 처분까지 받게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편 입장에서 이 아내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제 계속 아내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이제 뭐 발언도 하고 뭐 폭언뿐만 아니라 이제 간간히 폭행도 행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문제 삼았던 그 술집 종업원과의 관계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래 계속 이제 만나셨던 거죠. 이제 아내 입장에서도 그 느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정리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과의 관계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전보다 관계는 악화됐고 결국 별거를 하게 됩니다. 이 별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여성 또한 이제 남편이 어쨌든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도 않고 좀 본인한테 좀 살갑게 대해주길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거주했던 집 명의가 이 아내의 명의였는데 그 집을 이제 본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남편한테 집을 나가라고 해서 이제 별거를 시작하게 된 거고 그 본인 명의의 집을 남편의 동의 없이 그냥 처분합니다. 처분하고 그 자금의 이제 용처에 대해서는 남편한테 알리지 않은 거죠. 남편 입장에서는 물론 그 집 명의가 아내의 명의이긴 했지만 최초에 그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고 그 대출 이자나 일정 부분 매수 자금에 부담했던 본인의 기여가 있었는데 아내가 임의로 그 부동산을 이제 매수를 해버리니까 남편 입장에서도 굉장히 화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이 뭐 부정행위 부분이나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긴 했지만 아내 또한 이러한 혼인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들을 어느 정도는 하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아내가 이제 생활비를 받아야 되는데 남편이 이제 생활비조차 주지 않아서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이러한 부분을 또 추궁하러 회사에 찾아갑니다. 근데 그 회사에 찾아가서 이제 생활비를 달라고 하니까 남편은 이제 안 그래도 지금 감정이 안 좋고 회사에 찾아오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트라우마가 있는데 또 회사에 와서 돈 달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또 폭행을 행사합니다. 아내는 이제 그때 발로 이제 남편이 발로 손목이랑 몸을 찼고 갈비뼈가 골절이 돼서 이제 상해 진단서를 받고 이전에 있었던 그 형사 고소했던 사건보다 그 상해의 정도가 더 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형사 고소를 제기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정폭력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지는 않았고 가정폭력 사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이제 처분을 내려주고요. 즉 정가가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분이 받은 처분은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또한 이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인 거죠. 그러니까 아내분 입장에서도 사실은 또 더 큰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었고 또 아내가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 또한 보호 처분을 받게 되니 또한 감정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됐을 때 뭐 공무원 연금도 분할해줘야 되고 하니까 이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자 쪽이 아니라 남편이 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하필 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아내가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이제 종합 검진을 받게 됐는데 그 결과 폐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1년에 이제 이 혼인 생활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즉, 뭐 이 남편만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아내 입장에서도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너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남편의 부정행위도 계속 지속됐고 물론 명확한 자료는 없었지만 어쨌든 남편이 어느 정도 인정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그 여자와 만나는 것으로 느껴지고
나를 좀 더 아껴달라. 나를 좀 더 생각해달라. 라고 내가 요청을 한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투정의 일환으로 계속 추궁을 하는데 결국에는 악순환이고 말을 해도 안 들으니 좀 더 강압적이고 좀 더 압박을 주고자 회사까지 찾아갔는데 이렇게 되면 개선이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도 아마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남편이 먼저 내가 처음에 손을 내밀고 처음에 좀 요청하고 부탁했을 때 이제 좀 잘 생각을 해서 이전 그 여자 종업원, 술집 종업원이랑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에 좀 더 충실했었다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고 또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폐암까지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관계는 점점 악화됐고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이 바뀌지 않은 이런 모습 때문에 더 강하게 직장에 찾아가고 형사 고소도 2차례나 하고 첫 번째 건에 같은 경우에는 처벌 불원서까지 제출해줬지만 2번째 고소건에 있어서는 이제 아내도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처벌 불원서도 제출하지 않고 그냥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그 또한 서운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감정에 있어서 골이 생기고 갈등이 심화되면 사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부부 상담을 그 전에 받아보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에서 부부 상담 절차가 있는데 그 전에 요즘에는 미리 그냥 기관에 가셔가지고 부부 상담을 통해서 이제 상담사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지금 이 부부의 문제가 무엇이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로 서운해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서로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서 부부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혼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실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이제 이거보다 더할 나위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에 이르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를 가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간에는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 벽 보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그러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본인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서로의 갈등의 문제가 뭔지,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3자,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각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이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이 사실 이혼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부부 상담 등을 통해서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사실 이 건에 있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서로 부부 상담을 받아서 첫 번째 형사 사건이 있은 이후에 부부 상담을 통해서 서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좀 노력을 해보셨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먼저 이혼 소송을 했고요. 근데 이 아내는 본인이 폐암이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혼을 해버리면 혼자 남는다라는 두려움이 좀 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소송에서는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좀 고민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물론 남편의 잘못도 있지만 아내분의 행동도 좀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두 사람의 혼인 관계를 보면 더 회복되기는 어려운 정도에 이미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라도 이제 제3자의 중재를 통해서 갈등이 더 파국에 치닫기 전에 어느 정도 무마가 됐었더라면 여기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러한 장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재판부에서 볼 때도 과연 이 혼인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던 것 같고요. 또 남편 쪽에서도 이 아내가 이 형사 고소를 2번이나 하고 직장에도 찾아오고 이게 이제 남편에 대한 존중이 없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보복이나 오기의 감정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혼 기각 주장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므로 이혼이 되어야 된다라고 반박합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이제 이 아내의 건강 상태를 많이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런 1년의 힘들었던 혼인 생활을 거쳐서 이 아내도 이제 어떻게든 노력을 했지만 이제 남편이 개선의 의지가 부족했고 이전이라도 남편이 좀 더 아내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가정에 좀 더 충실했다라면 아내도 직장에 또 찾아가고 하는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 혼인 생활의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이 원고한테 있다. 그리고 아내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돼서 지금은 폐암에 걸렸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료와 수술 또는 항암 치료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고 이 과정에서 부양, 남편의 부양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과연 지금 이 아내의 입장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보복이나 오기의 감정일까? 그렇지 않다.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아내로서 내조를 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그에 대한 결과로서 남편이 이제는 나를 좀 부양해 주기를 원하는 그 기대는 보복이나 오기의 감정이 아니다. 당연히 그러한 기대는 가질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여 이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 사실 만약에 이 아내가 이러한 죽음 앞두고 있는 폐암이 아니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혼이 됐었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주된 기책 배우자가 원고고 우리나라 판례는 아직도 주된 기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책주의, 유책주의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폐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내가 본인이 폐암이 아니었다라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사실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공무원 연금, 그다음 퇴직금도 사실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니 이에 대해서 분할을 받고 본인의 인생을 다시 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내 입장에서는 본인이 너무 억울한 거죠. 이제 재혼이기도 했고 암까지도 걸리다 보니까 2번째 이혼까지 하면서 본인의 생을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결과론적으로는 이 아내가 원했던 대로 이혼은 되지 않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남편이 아내분을 잘 부양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이제 확인은 못했지만 이제 더 이상 이혼 청구를 한다고 한들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치료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이제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더 나아가서 아내에 대한 치료비나 이러한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아내 입장에서는 부양료 청구도 나중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수위가 이제 천차만별인데
본건은 좀 그 정도가 굉장히 중했던 사례입니다. 단순히 이제 어디를 밀치거나 뭐 때리거나 한 것이 아니라 칼이라는 이제 위험한 물건, 흉기죠. 흉기를 휴대해서 협박을 하고 또 가스선을 자르겠다 라고 하면 우리 다 같이 죽자 라며 자살까지도 부추겼던 한 남편이 내 대한 이혼 청구. 근데 이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내분과 남편은 이제 혼인 생활이 한 30년 정도 되셨고, 이제 자녀들은 전부 다 성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되진 않았고요. 당시 이제 아내분은 전업주부고 남편은 중장비 이제 운송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정기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입은 이제 지속적으로 있었고 또 그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경제적인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은 이전부터 이 아내에게 이제 당신은 뭐 돈 버는 게 뭐가 있냐. 다른 집의 여자들은 뭐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생활비에 보태는데 너는 뭘 하냐. 라고 매번 무시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아내는 이 남편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사뿐만 아니라 양육을 해왔습니다. 자녀도 3명이었기 때문에 적지 않죠. 이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가사를 전담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초기에는 이제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정규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틈틈이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친정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부족한 생활비에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은 그런 것은 모르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계속 아내한테 너는 왜 돈을 안 버냐. 돈 벌어 와라 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내분은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뭐 같이 화를 낸다든지 그런 적 없이 지속적으로 그냥 참고 인내하고 내 한 명만 그냥 넘어가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쭉 참아오셨습니다. 이전에 어머님들은 다 이러한 태도로 이제 남편이 뭐라고 하든 뭐 신경 쓰지 않고, 뭐 신경 쓰이겠죠. 그러나 참고 살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또 남편이 돈을 벌어오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힘들다라는 생각에 남편을 복양하고 남편에 대한 내조의 역할로서 이러한 희생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죠. 더군다나 시부모님 복양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돌아오는 말은 너는 뭐 하냐? 뭐 하고 있냐? 항상 돈 벌어와라. 그리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 그러한 무시와 냉대와 폭언은 혼인 생활 내내 지속됐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남편이 술을 좋아했고, 물론 이제 사업의 어떤 성격상 이제 여러 좀 거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자주 술을 드시기도 했는데, 술만 먹으면 이 폭언에서 더 나아가서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술에 만취돼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욕설을 퍼부으면서 물건을 이제 던지는 거죠. 근데 물건을 던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뭔가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내는 영문을 모르죠. 그리고 그 당시 아이들도 어렸고, 근데 갑자기 이제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집어 던지더니 이제 부엌에 있는 칼을 들면서 같이 죽자.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때 좀 사업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칼을 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이 나 아빠 그러지 마 라고 하면서 이제 말렸는데, 이 말린 아이들한테도 뺨을 때리고, 그리고 아들한테는 주먹으로 이제 쥐어받고 하는 폭행을 합니다. 사실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부분도 많았고, 또 아내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장이니까 남편을 아이들을 학대하고 본인을 폭력하는 가정폭력범으로, 아동학대범으로 신고를 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스러웠던 거죠. 또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넘어갔었던 겁니다. 식칼을 들고 위협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식칼이라는 거는 위험한 물건에서 더 나아가서 흉기이기 때문에 일반 협박이 아니라 이제 특수 협박에 해당돼서 더 중하게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아내분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상황을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한 두려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아이들도 아빠가 술만 마시고 귀가하면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각자 방에 들어가 있고, 엄마인 아내도 두려워서 이제 자녀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가급적이면 남편과는 마주치려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근데 사업이 이제 잘 되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게 됩니다. 확장을 하면서 이제 중장비도 좀 더 사고 하는데 좀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고 이제 장비를 사고 또 이제 사업을 확장하게 됐는데, 그 확장한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즉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그 대출이라든지 빌린 돈이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내랑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거의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물었죠. 혹시 사업에 문제가 있냐. 근데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너는 또 한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매번. 근데 그 강도가 더 심해져서 이제 무슨 연하. 이제 욕설이 이제 수반되는 것은 이제 매일매일이고, 거기다가 밥 먹고 있던 것을 던지고 하는 것 또한 매일매일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시점이 넘어가니까 갑자기 이제 압류딱지가 집에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들이 이제 채권을 변제해라, 채무를 변제해라. 그러니까 채무 변제 독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업이 계속 악화되니까 이 빚을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채권자들이 이제 집에 있는 식기, 집에 있는 가전, 집에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 이제 압류딱지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금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출처가 있으면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 어느 날 이제 술에 만취해가지고 이제 몸을 가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들어와서 이제 부엌에 가더니 부엌에 있는 가위를 들고는 이제 가스선이 있죠. 가스선을 자르려고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죽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이렇게 못 산다.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망하게 생겼고 너나 나나 그냥 다 죽는 게 방법이다. 라고 하며 가스선을 자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다행히도 자녀들은 성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스선을 자르려고 하는 아빠인 이 남편을 이제 부둥켜 잡고 그 상황은 다행히도 이제 무마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이랑 신랑이가 벌어졌고 아들이 아빠를 막는 상황에서 이제 아들이 그때는 성년이 되고 더 건장하다 보니까 아빠를 밀치게 되면서 이제 아빠가 다치게 됩니다. 그 이제 남편은 이제 본인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항상 이 가정에서 본인이 주도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본인한테 복종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성년이 됐다라는 이유로 본인한테 이제 상해를 입힌 거죠.
그걸 이제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속 상해인 거죠. 그러니까 존속이라는 것은 직계 존속을 상해한 경우에 이제 존속 상해죄로서 일반 상해죄보다는 형사적으로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아들을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도 사실은 협박을 당한 것은 본인인데 오히려 남편이 아들을 고소한다고 하니까 이제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이제 갈등이 지속됩니다. 근데 남편은 아들을 이제 형사 고소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고 이제 이 부분을 빌미로 이제 더더욱 가정을 옥죄입니다. 가정을 옥죄고 생활비도 이제는 중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아이들이 다 성년이 됐기 때문에 뭐 양육비는 지출이 없었지만 생활비는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남편의 생활비도 중단하다 보니까 본인은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엄마의 생활비는 좀 지원을 해주기도 했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하루하루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 또 남편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두려운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한번 칼을 들고 다 죽자 협박한 적이 있고 최근에 또한 가스선을 자르자며 협박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남편이 나를 진짜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과 그 공포에 잠을 자는 것도 힘들어져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이 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는 남편과 각방을 사용하게 됐고 잠을 잘 때도 이제 문을 잠그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들어와서 이제 자기를 목 졸라 죽이는 꿈도 끄고 칼로 이제 본인을 찌르는 꿈도 계속 악몽에 시달리면서 이제 문을 잠그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각방을 쓰고 이제 문을 잠그고 자는데 남편이 그날도 술에 이제 만취해서 들어왔고 자녀들이 집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제 아들에 대한 형사사건 계속 진행 중이었고 하면서 집에 이제 들어와서는 문을 부수고 방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니까 이제 아내는 너무 겁이 나서 도망을 나갑니다. 다행히 이제 폰은 챙기고 도망을 나가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 남편이 이런 상황으로 원래 이전에도 그렇게 같이 죽자 뭐 이렇게 자살 소동도 벌이고 칼을 들고 협박한 적도 있다. 그래서 무서워서 각방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이제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이제 형사사건이 진행되게 됐고 아내도 이제 물론 아들에 대해서 남편이 이제 형사고소를 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긴 했지만 도저히 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제 어렵게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남편은 이 이혼 사건에서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 요는 본인은 가장으로서 이 경제적 활동을 하고 가정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을 뿐 자기는 잘못이 없다. 최선을 다해 왔고 그 과정에서 사업이 힘들어져서 이제 가족들한테 하소연을 했는데 아들이 오히려 자기를 폭행하고 아내는 각방을 쓰자며 오히려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가장인 본인을 존중해 주지 않았다. 또한 본인이 돈을 못 벌어오고 생활비도 못 주니까 본인을 무시하면서 성관계도 거부했다. 라며 억지 주장을 합니다. 즉 본인의 귀책은 숨기고 전부 다 아내와 자녀들 탓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부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 혼인이 파탄됐냐? 정말 남편의 말이 맞냐?
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인 아내 측에 있고 실제로 남편은 경제활동을 열심히 한 잘못밖에 없냐 라는 부분이 쟁점이 됐는데요. 이제 다행히 그 이전부터의 남편의 폭력성을 목격해온 자녀들, 이 세 자녀의 사실 확인서와 증언을 통해서 지금까지 남편이 얼마나 가족 구성원을 공포에 시달리게 했는지에 대해서 증거가 제출됐고 재판부도 어느 정도 설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건에 있어서도 남편의 폭행이 인정이 됐고요. 물론 남편이 아들을 상대로 고소한 건은 이제 상해 존속상해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됐지만 이 아들의 그 막는 과정에서 같이 죽자라고 하는 그 막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던 정당 방위였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참작이 돼서 이제 벌금의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다행히 경매가 끝나긴 했지만 이제 정가는 인정이 됐고 이혼 사건은 이와는 별개로 남편의 기책이 있다라고 인정이 돼서 아내의 이혼 청구는 인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사실상 빚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재산 분할을 특별히 받을 것이 크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내분께서 좀 걱정이 많으셨는데 사실 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없는 이유가 내가 언제 죽음의 위협,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죽음의 위협에 있는 이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지낸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또 재산 분할의 관점에서도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생활비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또 지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었던 것 같고 굳이 이 혼인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 이혼 청구를 해서 결국에는 이혼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이런 가정폭력은 사실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폭력이라는 것이 사실 형법상의 범죄이기도 하고 어떤 이유가 돼서든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나를 모욕을 했든 뭐 나를 무시를 했든 아니면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든 즉 간에 이 폭력이라는 것은 형법상의 명확한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이 폭력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결코 이 폭력을 내가 당할 만한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속적으로 폭력이나 폭언을 당해서 일종의 가스라이팅인 거죠. 내가 잘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못 벌고 있다. 또는 내가 자녀들을 양육을 잘못하고 있다. 아니면 반대로 남자 입장에서도 아내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아내가 나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폭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내가 폭행을 당하는지에 대한 인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폭행을 당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폭언을 당하시는 분들도 당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부부 간에 지켜야 되는 예의는 준수되어야 하고 형법상의 범죄는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폭언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당연히 시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남은 혼인 생활 또한 불행에 치닫게 될 거고 결국에는 나 또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 모두가 명확히 인지를 하고 같이 노력해 가야 되는